특검의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예. 네. 김상조 교수를 왜 특검에 부를까 의아했던 분들이 많아요. 네. 이분이 뭘 잘못했나? 제가 2월 12일 날 예. 일요일 날 참고인으로 갔었는데요. 사실은 특검이 저를 부르는 거를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컬럼을 썼는데 예. 구속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핀트를 잘못 잡았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는 이분이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 처음에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뭐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강연을 하고 오셨죠. 가서 검사님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검사님 제가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하셨고 그때 특검이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포인트를 바꿨고 실제 포인트를 바꾸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압수수색이 다닥 금융인이 막 일어났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겸손히 하시고요 계속. 제가 일요일 날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2차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쪽집게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뭐 수사의 방향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전에 특검이 정말로 수사를 잘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예. 겸손함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쪽집게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교수님이 그렇게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 사실이죠. 예.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예. 왜 1차는 실패했고 2차는 왜 성공했는지 쪽집게 강의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 1차 영장 청구 때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서 다급한 상황에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지가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이제 최순실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원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췄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 비선 실세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하면서 아마 지금부터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15년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되는데 그때부터 뭔가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엘리엇이 등장해서 합병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억지로라도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 주총이 무산될 거라는 거를 2014년 9월부터 2015년 초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찬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등장하기 전부터 엘리엇이 등장하기 전부터 로비를 했다라는 스토리가 돼버리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로비를 한 건 사실이지만 스토리를 그렇게 갖고 와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는 측면이 있고 제가 뭐 구속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 판결이 나오는 재판입니다.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면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문가의 예리한 눈으로 볼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거는 제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김영철 변호사 기자금 터졌을 때 드디어 누구나 다 이건희 회장에게 유죄가 떨어질 거라고 특히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 2, 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검이 실수를 하지를 않기를 바랄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수사의 초점을 그 물산 합병, 국민연금 동원에만 맞추면 아마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로비
와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 지급 이렇게 수사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집게 강행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실제로 성공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1차 영장이 그러니까 기각이 됐으니까 특검으로서는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러면 것이죠. 왜 그렇게 그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맞추면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요걸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특검이 영장 발부한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삼성물산의 합병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는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예. 기승전결 중에서 승 정도에 불과하고 2단계밖에 안 됐다고. 예. 그리고 사실은 삼성물산 합병보다도 더 어려운 예. 따라서 정권 또는 그 비선 실세의 지원이 필요한 더 어려운 작업이 남았거든요. 기승 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지주회사 전환인데요. 예. 지주회사 전환은 삼성물산 합병만큼 어려운 분할이나 합병의 과정을 수없이 거쳐가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건희 회장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 굉장히 네. 다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삼성의 우호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어려운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네. 박정희 정권도 우호적이었어요. 예. 예, 실수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이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하고도 가끔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면 또 설명도 들어야 되니까요. 네. 이제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하고 조급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산 합병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더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네. 물론 당연히 저도 최순실을 통해서 로비를 했을 거라는 걸 짐작을 못했지만 그 이후 밝혀진 사실이 있으니까 네. 결국 이제 삼성은 이 모든 거를 위해서 로비를 했고 대가를 지급했을 거다라고. 자, 그러면 그 부분 그 전에 해당 기승은 저희가 이해했어요. 예. 전에 해당되는 지주회사 관련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현재 그룹의 구조, 예. 즉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하는 이 구조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4.5%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예, 그래서 삼성물산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안 보다 돼요.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우회로가 사실은 더 지분이 많습니다. 그게 7.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는 이 구조는 예.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법적인 불확실성 또는 네. 규제 차원의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거고요. 금산분리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산업계가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삼성생명의 자산이 200조입니다. 200조. 그 대부분 95%가 보험 계약자의 돈입니다. 그렇죠. 그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기업들이 마음대로. 총수 일가가 예. 지배권을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한다라고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그룹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 집단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게 용속 가능하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예금을 가지고 자기들 지배권을 강화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받았으면 안 바로 되는 이런 어떤 금산분리에 따른 그 법적인 불확실성, 규제상의 불확실성을 넘어설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바로 지주회사인 건데 지주회사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라는 일반 회사와 네. 삼성생명이라는 금융회사 두 개의 핵심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회사를 각각 지주회사로 즉 하나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두 개의 지주회사로 각각 만들어야 되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 예. 예. 하나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산분리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수평으로 놓고 지배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지배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수직으로 놓고 지배하는 방법인데 그 마지막 단계가 이른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해서 삼성이 로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마지막 단계고요. 어떤 의사는 그 이전의 단계가 있군요. 그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네. 그게 오히려 제일 쉬운 겁니다. 마지막 그 앞에, 단계는. 예, 그 앞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이 금융지주회사는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 유예기간이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서 2년에서 무려 7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1년마다 뭐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저는 로비가 집중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전문가가 딱 보면 네. 이거는 공무원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공정이나 금융위가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예. 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털어라.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러니까 특검이 이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금융위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긴 알았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 금융위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했어요. 잘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네. 거부를 했습니다. 잘했다는 거는. 근데 그게 이 작년 초였어요. 2016년 초. 처음에는 삼성이 접촉을 시도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 이렇게는 못 해주겠다.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인가를 내줄 수는 없다. 그런데 네. 그 이유가 바로 그 직전에 서별관 회의 문건이 터지고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대우조선의 문제가 불거질 그 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긴장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게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인가해주는 터키를 줬다간 금융위 공무원들은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뻔히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1차 시도에서는 금융위 공무원들이 거부를 했는데 아마 지금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끊임없이 로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혹은 성공했었거나. 예. 네. 그런데 1차는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당연히 또 실세한테 달려가거나 쿠션을 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황이 드러난 겁니까? 말하자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예. 여기를 파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이후에 워낙 금융위로서는 대우조선 문제나 한진해운 등등의 구조조정에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요. 이런 큰 사건을 별도로 다루기는 아마 여유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바로 직후부터 이 최순실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마 여유를 가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초반에 금융위에 삼성이 그런 로비를 했는데 금융위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로비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당연히. 실제로 삼성이 금융위에 접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특검이 이미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결국 구속으로 이끌게 된 가장 중요한 단서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미 이 부분은 언론에 다 부분씩 다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제 삼성물산 합병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나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는 왜 중요한 겁니까? 계속 거론되는데 그리고 이제 순환출자 해소 문제,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요 세 개가 이제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이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한 부분이고요. 요 추가적으로 수사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단초들이 바로 다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그 단초들이 있었던 것이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다른 거는 설명을 드리면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를 안종범 수석 다이어리에 보면 도와주라는 말도 등장하고 삼성도 바이오로직스를 무리하게 상장하려고 했고 돈도 많이 안 났는데 이게 왜 중요해서 등장하는 건지 잘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네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산합병에서부터. 근데 그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삼성물산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전환 두 가지고요. 두 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바이오로직스 상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여기가 그 영장 발부에 내용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는 별개로 그 부분에 관해서 삼성이 부정청탁, 로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대가가 지불됐다면 이 모든 게 뇌물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합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은 로비가 일상화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돈을 1원이라도 아껴주는 그래서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승진과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다 로비를 한다. 그리고 제 예상은 지금 4가지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안종범 수석의 수첩 이외에 다른 중요한 사안들도 꽤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또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다만 특검이 단초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로비의 사안들은 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로비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비가 일상화된 조직입니다. 로비가 업무의 중요한 영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사소한 규정 하나도 모두 다 로비를 하는 조직입니다. 다른 그룹하고도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제가 근데 대부분을 이해했어요. 순환 출제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지주에서를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추구하는 지주와 삼성생명을 추구하는 지주가 필요하다. 그런 걸 위해서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는 공정이나 금융위에 로비를 했고 그런 정황의 일부가 잡혀서 지금 영장이 발부됐다. 다 알겠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가 바이오예요. 왜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다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결국 경영적 차원이 아니라 승계를 위한 거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 삼성물산 합병의 사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조속히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실은 합병을 한 거고 합병을 해보니까 상장을 해보니까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이렇게 크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통 의심하는 것처럼 승계를 위해서 부당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사후적으로 정당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알리바이군요. 알리바이. 그렇습니다. 예. 이 바이오로직스 봐라. 우리가 이렇게 그 합병을 했더니 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조차도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그런 회사가 아니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알리바이 용으로 또 그 알리바이도 로비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예. 물론 그로부터 얻는 금전적 이익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후적인 정당성 확보,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군요. 저는 대부분은 이제 뉴스를 읽다 보면 이래서 있구나, 이런 이득이 있었구나 이해가 갔는데 뜬금없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서 왜 노력했지? 이거는 상장 승계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승계의 결정적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위해서 로비를 하는 조직입니다. 진짜로 현대차 그룹이나 LG그룹, SK그룹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논거를 대면 사실은 물러납니다. 삼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대단하네요. 그 과정에서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재벌들, 특히 이런 로비 능한 재벌들의 경우에 수사를 해보면 단일 사안들은 다 합법적인 틀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사안으로 이들을 잡기가 어렵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 순환출자 해소 문제나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나 그 자체로 보면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만 공무원에게는 언제나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순환출자 문제 때문에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느냐 500만 주를 팔아야 되느냐 재량권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재량권의 안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판단을 하거나 판단을 바꿨거나 그리고 그 대가로 뭔가 금품이 지급됐다면 바로 그게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만 보면 아니 뭐 공무원이 1,000이나 500이나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00을 500으로 만드는데 누가 힘을 썼느냐. 그렇습니다.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보통 못 잡아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했느냐. 그 전체 구도에서 한 부분 모자이크로 들어간 걸 다 짜맞춰야지만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바이오로직 상장만 가지고 따지면 이게 승계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버리면 진짜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써 마지막 하시게요? 아니 시간이 다 안 됐나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벌써. 그 구속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제 형사 재판이 남았는데요.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단초들로 인해서 증거 인멸이나 어떤 범죄 중대성 혐의로 구속은 됐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네. 아마 한국 최고의 어떤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의 당연하겠죠. 조력을 받아서 아마 1, 2, 3심 이제 다툼을 벌일 텐데요. 예. 저는 정말 이정 부회장 이 유죄 판결을 받을 건가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확신을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특검이 해낸 거는 대단한 일을 해낸 거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예. 더구나 2008년 삼성 특검에 비하면 지금의 특검은 엄청나게 수사를 잘한 겁니다. 그렇죠. 예.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거는 굉장히 오만한 표현인데요. 정말 뭐 지금까지는 95점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보고 그래서 더더욱이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데 예. 저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삼성을 구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로비했을 거라고 짐작되는 제 개인적으로 짐작하는 사안들 중에서 아직 특검이 수사 안 한 부분들 많습니다. 단초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개의 공익재단에 출연할 나머지 그룹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도 못했습니다. 착수도 못했습니다. 손도 못 대죠. 네, 이런 부분 즉 한국의 어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동욱 저 검찰총장은 1년을 해야 될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안이라면 일반 검찰이 했다면 1년 이상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인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적어도 30일을 연장하는 것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저희가 쪽집게 강사 특검 뒤에서 여기를 해라고 쪽집게 강사를 해주신 김상조 교수님과 야,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25분을 이렇게 후두둑 얘기를 나눴고 네. 이게 끝이 아니죠. 교수님이 한번 이제 여기 엮이신 겁니다. 저희 방송에. 뭐 제가 김어준 총수라는 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만남이었고요. 앞으로 교수님을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예. 예. 아마 뭐 올해 내내 1, 2, 3심 재판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마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꼭 할 말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묻고 싶은 게 있을 때 강제로 소환되실 수 있다. 자,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성 관련해서 20년 넘게 예. 삼성이 어떻게 이겨왔는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겨왔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삼성 저격수, 삼성만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나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들 전부 그리고 상장 기업들 대부분을 사실은 데일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다른 그룹들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화의 채널이 확보됐기 때문에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는 마지막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네, 삼성만 그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삼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법률적 고발 소송 등의 법률적 수단을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삼성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죠. 왜 로비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방식으로 가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네. 세상 어느 누구도 네. 엘리엇이 등장해서 합병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억지로라도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이 주총이 무산될 거라는 거를 2014년 9월부터 2015년 초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찬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등장하기 전부터 엘리엇이 등장하기 전부터 로비를 했다라는 예. 스토리가 돼버리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로비를 한 건 사실이지만 예. 스토리를 그렇게 갖고 와버리면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는 측면이 네. 있고 제가 뭐 구속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형사재판은 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 판결이 나오는 재판입니다. 네,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면 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전문가의 예리한 눈으로 볼 때 사실은 제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거는 제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김영철 변호사 기자금 터졌을 때
드디어 이제 누구나 다 이건희 회장에게 유죄가 떨어질 거라고 특히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권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 2, 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예. 네,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검이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거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수사의 초점을 그 물산 합병, 국민연금 동원에만 맞추면 아마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제가 겸손히 하시고요, 계속. 제가 일요일 날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2차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쪽집게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뭐 수사의 방향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전에 특검이 정말로 수사를 잘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겸손함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쪽집게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교수님이 그렇게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 사실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왜 1차는 실패했고 2차는 왜 성공했는지 쪽집게 강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 1차 영장 청구 때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결국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서 다급한 상하장에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지가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이제 최순실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원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췄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 비선 실세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하면서 아마 그 즈음부터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15년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되는데 그때부터 뭔가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특검의 참고인으로 나오셨죠. 김상조 교수를 왜 특검에 부를까 의아했던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뭘 잘못했나? 제가 2월 12일 날 일요일 날 참고인으로 갔었는데요. 사실은 특검이 저를 부르는 거를 많이 망설였다고 해요. 그래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컬럼을 썼는데 구속 안 될 수도 있겠다. 핀트를 잘못 잡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는 이분이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 처음에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뭐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강연을 하고 오셨죠. 가서 검사님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검사님 제가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하셨고 그때 특검이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포인트를 바꿨고 실제 포인트를 바꾸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압수수색이 다닥 공정이니 금융인이 막 일어났죠.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계 과정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로비와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 지급 이렇게 수사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집게 강연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실제 성공했습니다. 1차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특검으로서는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그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건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맞추면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요걸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특검이 영장 발부한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삼성물산의 합병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는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기승전결 중에서 승 정도에 불과하고 2단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물산 합병보다도 더 어려운
예. 따라서 정권 또는 그 비선 실세에 지원이 필요한 더 어려운 작업이 남았거든요. 아, 기승 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지주회사 전환인데요. 예. 지주회사 전환은 삼성물산 합병만큼 어려운 분할이나 합병의 과정을 수없이 거쳐가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건희 회장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 굉장히 네. 다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삼성의 우호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 어려운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네. 박정희 정권도 우호적이었어요. 예. 예, 실수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삼성이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하고도 가끔 대화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하면 또 설명도 들어야 되니까요. 네. 이제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하고 조급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산 합병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더 어려운 작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네. 물론 당연히 저도 최순실을 통해서 로비를 했을 거라는 걸 짐작을 못했지만 그 이후 밝혀진 사실이 있으니까 네. 결국 이제 삼성은 이 모든 거를 위해서 로비를 했고 대가를 지급했을 거다라고. 자, 그러면 그 부분 그 전에 해당 기승은 저희가 이해했어요. 예. 전에 해당되는 지주회사 관련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삼성 그러니까 현재 그룹의 구조 예. 즉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하는 이 구조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에서는 가장 중요한 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4.5%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예, 그래서 삼성물산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안 보다 돼요.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우회로가 사실은 더 지분이 많습니다. 그게 7.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는 이 구조는 예.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법적인 불확실성 또는 네. 규제 차원의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거고요. 금산물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산업계가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